시작했습니다. 간다. 네,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왜요? 컴퓨터? 좀 더 내려야지. 네, 늦은 시간에 방송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유랑 생활을 하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이삿짐 좀 나르고 하느라 좀 늦게 됐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오늘 이제 불타는 금요일인데 이렇게 저희가 늦게 방송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알람은이 안 올 겁니다, 아마. 그건 뭐 늘 아시겠지만은 저희 채널은요, 유튜브가 권장하지 않는 방송입니다. 그래갖고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 방송은 알람이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저희는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늘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저희를 찾지 않는다면 모를 것이다. 왜? 저희를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어스타일은 제가 바꾼 게 아니라 물스입니다. 물스. 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으니까 오늘 늦게 시작하는 관계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냥 적은 분들 들어와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문재인 정권과 이란의 운명 공동체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벌써 제가 이제 이란 관련된 방송만 이제 한 이걸로 하면 7번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제가 2018년도인가? 그때쯤에 이제 이란 문제를 얘기할 때 굉장히 생뚱맞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그 정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국제적 이슈를 보지 않고 국내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좌파들은 여러분들이 국내 문제에 파묻혀갖고 국내 문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세상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보고 있을 때 좌파 쪽 사람들은 이미 국제 코민테른이라 그래서 다른 공산주의자들과 연대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네. 뭐 기득권이다 뭐 어쩌고 해갖고 뭐 돈도 있다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자금력이라던가 인원 이런 숫자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상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란 문제를 시작했고 계속 언급을 했는데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이란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얘기하기 전에 국내 문제부터 할게요. 왜? 이거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유튜버들을 공격하려고 하나 봅니다.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뭐 조만간 저희한테도 공격이 들어오겠죠? 네,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LG U+가 화웨이랑 연결돼서 그 이번 총선 때 그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예상했던 판 아닙니까? 이거 요즘 최근 들어갖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갖고 이제 막 떠드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늦었다고. 저희가 떠들 때는 항상 미치광이 취급하다가 사건 터지고 나면은 이제 떠들고 이제 이슈화 시키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떠들었어야지. 예? 저희가 이런 이야기 할 때 같이 떠들어줬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이제 와서 막 떠들면서 막 최신 정보 있냐 뭐 어쩌지 얘기하는데 늦었습니다. 결과는 끝났으니까. 이거 결과를 번복시키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부정선거 이거 안 밝혀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을 때 그 성공했던 사례는 없거든요. 그랬고 어쨌든 여기 LG U+가 이제 구축을 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웨이가 계속 이슈 문제로 떠올랐었어요. 왜냐면 화웨이가 아마 미국에서도 아시죠? 사용 금지시키고 지금 유럽연합도 이제 금지시킨다는 거. 왜? 중국 공산당 공안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킹의 우려가 있어갖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우리나라에 깔아버린 거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제대로 지적한 사례가 있었으나 정부는 무시하고 진행했죠. 왜? 문재인 정권은 친중 정권이라 그랬잖아요. 2017년도에 촛불 탄핵으로 대통령이 된 이후에 2018년 첫 새해 인사를 중국에게 했잖아. 물론 고맙겠죠,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절대 중국에게 불편한 일을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여당 측에서 뭐라 그랬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화웨이는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제적으로 대비적 수립은 살펴보겠다. 그 얘기는 뭐다? 안 하겠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번 사전투표 때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LG U+의 송신망 구축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이야기도 예전에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해킹의 위험성이 있다. 예? 했는데, 요거는 마스크팩맨, 저 수요일날 저랑 방송했을 때 나왔던 방송이죠. 4월 15일날 디도스 공격이 무진장 많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쵸? 왜 하필은 우리나라 선거날 그렇게 많이 디도스 공격이 한국에 있었을까요? 이런 거 우연의 일치일까요? 내가 봤을 때 그렇지 않은데, 만약에 우리가 쓰는 전자개표기가 해킹이 가능하다면 저러한 공격을 통해서 뭔가 중국이 원하는 바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신경을 안 썼죠. 예, 그럴 리 없을 것이다 해죠. 맨날 그럴 리 없을 것이다.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4월 15일 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로부터 해킹이 들어왔습니다. 5월 1일 날도 들어왔었죠. 네, 이거 다 마스크팩맨 수요일 날 했던 자료 참고합니다. 그 5월 1일 날은 저희가 부정선거를 감시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그 서버를 폐기하려고 했던 날짜죠. 이거 뭐 보존돼 있다고 하니까 아마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아마 서버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마스크팩맨 자료입니다. 그 서버가 전원이 꺼져 있어도 별도로 전원이 살아 있어서 원격 제어가 된다. 그래서 해킹을 할 때 주로 이쪽으로 쳐들어온다. 근데 이거는 예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연도까지는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도 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어준 씨가 그 박근혜 정부가 부정선거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해킹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가 갑자기 쏙 들어갔죠. 언급을 안 하죠. 해킹 가능성이 있다. 전자개표기는 해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좌파들이 실컷 떠들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은근슬쩍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거 왜 노트북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자,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국제적 코민테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암호화폐 얘기할 때도 국제 코민테런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정부를 전복시키는 혁명 작업도 국제 코민테런, 공산당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 있는 반정부 세력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이번 선거 때도 있었던 전 세계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디도스 공격, 당연히 중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서 들어온 겁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랬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기 보면 이란이 2012년 선거 때 소셜미디어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에다가 계속 이란 정부가 원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작을 했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2012년도니까 이거 아마 그러면 바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는 시기일 겁니다. 그 선거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바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이란에서 결국 도와줬다는 소리예요. 네? 왜 그랬을까? 그거는 저들에게 미국의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게 유리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미국과 이란은 싸우는 관계 아닙니까? 적 아니에요? 적? 미국과 이란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란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리하게 움직였을까? 그쵸?
그거는 뭐다? 모르긴 몰라도 미국의 민주당은 이란과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죠. 네. 여러 가지로 적과의 적은 아군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다 이란과 뭐 이렇게 막 뭐고 서로 끼안고 뭐 그렇게 무슨 친한 그런 동맹이 아니라 적의 적은 자신의 친구라고 서로 견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바마가 또 아랍인 아닙니까? 아니야 아랍인이라고 불러야겠지? 오사마 후세인인데 바락 후세인 오바마구나. 바락 후세인 오바마 그 풀네임이잖아요. 그래서 아랍 혈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도 아닌가 추정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대통령으로 바락 오바마가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뭐 될 가능성도 없었던 사람인데 급진적으로 쫙 인기가 상승하면서 올라갔죠. 그 공작 안에는 이란 내 그러한 활동도 눈에 보이지 않게 있었다 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란이 이런 식으로 개입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외부 세력이 심지어 미국의 선거까지 개입하는데 외부 세력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을 안 할 거라고 보세요. 미국 내에는 이란계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란을 더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는 중국계 미국인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도 미국보다는 중국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그 댓글 부대라던가 악성 댓글을 단다던가 이런 것들에 결국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인지를 하건 인지를 하지 않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인들의 대부분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온 이민자들은 아니면 불법 이민자들은 자신네들이 지령을 받아서 하건 지령을 받지 않아서 하건 중국이 원하는 입맛에 맞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 공산권 국가들에서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나라가 싫어서 이쪽 자유진영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그 나라가 싫어서 도망쳐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 도망쳐 온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경제적 혜택을 누리면서 결국 지지하는 거는 자기가 싫어서 나온 나라를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이민 정책에서 우리나라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그 부분입니다. 외국인 이민자는 저는 받는 데는 반대 안 한다 했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이민자들이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그런 외국인이다. 그런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이민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심지어 시민권을 박탈하는,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일까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세계와 자유무역 속에서 막을 수는 없으나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좀 마련돼야 된다고 봐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 외국인들은 시민권을 박탈하는 게 좀 옳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저번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은 요즘 우리나라에 원인 불명의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러고 있는데 산불도 많이 나고 이 일 때문에 이거를 명분으로 해갖고 지금 우리나라의 전 국토에 CCTV를 깔려고 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골목이 아니라 사람이 다니지 않은 산까지도 산불이라는 명분 하에 전부 다 깔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까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력이 좀 독특하다. 이게 마크앤이라는 회사라는 데인데 여기가 수주를 했답니다. 뭐 국내 기업이니까 문제 없겠지. 끝까지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어떠한 그 부분이 우려가 가느냐. 중국 공안부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는 게 가장 일단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중국 심천에 공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나오죠? 중간에 ZT, 중흥전자, 중국의 중흥전자와도 솔루션을 공급하는 등 계약이 맺어진 이권관계가 얽혀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중국과 이권관계가 얽혀있는 회사들은 중국 공산당의 입김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 예전에 얘기했던 그 블리자드사가 그 중국의 그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반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그 게임 플레이어가 그 블리자드사가 제재를 가고 이런 거 있었죠? 그런 식으로 중국 공산당의 눈치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은 또 그것도 ZTE야. ZTE, 중흥전자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중국의 공자학원이랑 연결되어 있고, 전 세계는 중국 공자학원의 네트워크를 제공한 데가 거기잖아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누구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중국 공자학원은 중국 공안. 중국 공안과 중국 공안이 만든 거의 준 첩보기관인 공자학원. 그래서 공안과 공자학원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거는 ZTE, 중흥전자. 근데 여기에 이제 마크 애니가 들어와 있는데 하필이면 중국 공안부로부터 또 인증을 획득했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옛날 뉴스 아닌가요? 2005년. 그래요. 옛날 뉴스인데 이게 왜 걱정되느냐? 중국 공안부랑 관련이 있으면요. 우리나라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산간지역까지 CCTV를 그것도 산불을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깔아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나라 외지에서 북한 간첩이나 중국 간첩 혹은 중국 미리국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요. 그 사람들이 해경이라던가 우리나라 군인에게 적발되지 않도록 다 정보를 지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왜? 카메라를 보고 있을까? 야, 경찰이, 군인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 도망가라. 아니면 이동하지 말아라. 이거 통제해 줄 수 있다니까? 왜? 우리의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 안 나와? 갑자기 왜 안 보이지? 여기선 보이는데 여기서 안 보이네? 야, 골 때린다. 이거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거 보이세요? 아니, 이게 화면이 왜 이러지? 이 보이세요? 지금 다 사라져버린 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그림이 안 보이네? 껐다 켜볼까? 이야, 골 때린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화면은 보여주지 마세요. 야, 이거 왜 이러지? 갑자기? 야, 이런 일은 또 처음 보네요. 갑자기 이러네? 야, 이거 너무 안 돼. 이러는 건 진짜. 우리도 좀 밥 먹고 살게 좀 놔두지. 왜 이래, 진짜. 다시 나오나? 나오나? 나온다. 아따, 진짜. 네, 다시 화면이 나옵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네. 갑자기 끊겨가지고. 네,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얘기했죠. 자, 그리고 2019년에 동국대에서 마크 N이라는 회사가 블록체인 기술협의회라는 세미나를 했답니다. 블록체인 하면 항상 나오는 게 누구죠? 중국. 근데 여기에도 또 연결돼 있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것도 연결돼 있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마크 N이가 블록체인 기반 영수증을 이번에 개발한답니다. 야, 이것도 많이 퍼지겠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의심스럽다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왜 하필 허구 많은 기업 중에 그 업계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겠지만 중국 공안부가 그 인증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꺼림칙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산불 방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CCTV를 전부 거기다 몰빵을 해갖고 우리나라에 인적이 드문 지역까지 전부 CC 카메라를 까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근데 하필이면 그 회사가 블록체인을 하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전자영수증 유통기술, 전자영수증이라. 전자영수증. 이거는 그냥 제가 잘 시스템을 모르지만은 이런 건 안 가능한가? 우리나라 그 회사에서 일할 때 옛날 때 가짜 영수증도 많이 만들어줬잖아요. 그런 거는 불가능한 건가? 전자영수증을 만들 때? 그래서 좀 그래요. 저는 보면서. 이거 좀 꺼림칙하다. 그리고
요즘 그 탈북자들, 그 태영공사가 저기 뭐야, 국회의원으로 당선하고 나니까 탈북자 출신들한테 여기 보면은 서울 강남구 재건축 지역의 탈북자 세터민 아파트 의무 비율을 법제화해 주세요인데 저 이거 반대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나오는데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왠지 아세요? 이거 해주잖아요. 그러면 조선족도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해달라고 그래요. 머리 아파져요. 그래서 해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그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사세요.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세요. 자꾸 특혜를 받으려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꾸 그렇게 되면은 뭐 탈북자 타운, 차이나 타운, 우즈베키스탄 타운, 러시아 타운 이런 거 생긴다고.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같이 섞여 살면서 융화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지역사회를 갈라버린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분리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사세요. 이렇게 된다고 봐. 네. 절대 그렇게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있는 차이나타운도 때려 부숴야 될 판에 이거를 합법화시켜서 만들어준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반대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현지 한국인들이 불리해질 수 있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김무성이 이제 슬슬 고개 들죠. 네, 그거 유튜버와의 전쟁. 근데 이것도 참 공교롭죠? 아까 앞쪽에서 나왔던 요거. 문재인 정권에서 시민단체들 이제 기부금 사용처 조사한다. 라고 하면서 이거 보나마나 이렇게 되면 이제 우파 단체들을 공격하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시기적절하게 그 시기에 맞춰서 김무성도 같이 움직이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워. 저거 한편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번 선거 때 모르겠어요. 김무성이나 유승민 계열적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저는 그래서 의심합니다. 아마 저 사람들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개헌 저지 있죠? 그 개헌 저지를 하려고 누가 도대체 민주당 뿌락진자인지 감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김무성이나 유승민 계열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 저 의심해 봐야 된다고 믿어요. 예, 좀 의심해 봐야 된다고 봐. 이런 사람들이 저번 탄핵 때처럼 분명히 또 배신을 때릴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비슷한 시기에 같은 목소리 내니까. 그리고 뭐 친박 중 탄핵 1명 반대 1명 더 썼다.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 봐야죠, 이것도. 뭐 조은진 의원이 뭐 반대한다고 하는데 뭐 알아 해보십시오. 네. 자, 그리고 중국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그 좋게 평가했다는데 당연하겠죠. 왜? 문재인이 하고 있는 이런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게 뭐예요? 온갖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게 유리하게 사업에다가 이권, 이민자 문제를 다 개방해주고 있잖아요. 당연히 시진핑이 문재인을 칭찬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 있잖아요. 문재인은 친중 정권이다.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자, 요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개헌 얘기할 때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5.18 민주화운동 때 그 행사 때 얘기했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개헌은 국회의 몫이라며 해갖고 국회의 몫이다. 왠지 아세요?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을 개헌을 하기를 원해요. 예전서도 그 얘기 여러 번 했었잖아요. 했는데 이걸 왜 국회 몫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202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개헌을 문재인 정권의 주도로 하게 되게 되면은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문제의 책임을 국회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2022년에 다시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자꾸 개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 아직 공산주의 완벽하게 완성 못 시켰어요. 2022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고. 근데 그러려면은 민주당이 한 번 더 재집권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이가 재집권하려면 문재인 정권은 절대 개헌을 그 정부 주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한테 뜨거운 감자를 던져버려야 돼요. 그럼 국회에서 이제 개헌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개헌을 저지해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김무성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김무성이나 유승민을 추종하는 계열의 애들이 미래통합당 안에 있으면 여기서 얘기했듯이 국회의 몫이라고 했잖아요. 이 국회에서 개헌 저지 관련 투표를 할 때 배신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헌의 책임은 문재인이 지는 게 아닙니다. 국회가 지는 것이지. 그리고 국회에서 만약에 내부적인 배신자 때문에 개헌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우파 사람들은 또 쪼개져서 갈라져 싸우게 될 겁니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저놈이 배신했다, 저놈이 배신했다 하면서 마구 혼란 속에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니다. 선거에. 그래서 얘네들도 개헌을 하는 그 시기를 맞출 겁니다. 어느 시기에 개헌 관련된 이슈를 터뜨려야 얘네들이 선거에 유리한지 그거 계산해서 들어갈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헌을 계속 감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거 감시 안 하면요 얘들 쓱 들어가요 그냥. 예. 얘들 지금 이런 작전 쓰고 있다고 지금.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뭐 때문이다? 중국을 위해서다. 미래통합당의 김무성 계열 국회의원들은 물론 걔네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 당선될 수도 있을 거라고 해요. 왜? 전자개표기만 작동이 된다면 될 거라고 봐요. 아니 미래통합당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미래통합당 안에 그 국회의원이 어떤 성분인과 출신이냐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당만 보고 찍잖아요. 당만. 미래통합당을 찍어야 우파가 뭐 살아남는다. 아니라니까. 그 내부적으로는 이미 자기의 뜻과 맞는 지지 세력들을 미래통합당 안에다가 지금 계속 심으면서 그 비율을 늘리고 있다고. 미래통합당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이랑 배지만 달았지 저 사람들은 민주당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다음번 보궐선거 때 2022년 보궐선거 때도 아마 당선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자개표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중요시 여기는 게 뭐다? 보궐선거 때 우리가 압승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표면상의 압승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표면상의 압승. 예를 들어 지금 한 50석 정도가 다시 한번 투표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재선. 그동안 민주당이 많이 똥땅을 치고 말아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을 보궐선거에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연상으로 보면은 미래통합당이 압승으로 이길 가능성도 높아요. 의석수도 더 많이 차지하고. 근데 그 당선된 미래통합당 후보 자체가 김무성이나 유승민 계열 쪽의 애들이 많다면 걔네들은 나중에 개헌을 찬성할 쪽으로 갈 겁니다. 오히려 숫자는 확보가 되는 거야. 겉보기만 아닐 뿐이지. 이런 게 제가 되게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얘네들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시해야 되고 결국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내부에서 개헌을 찬성했던 세력들 좌우를 떠나서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찬성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배후에는 사드 배치라는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마사지를 한 것이다. 우리나라 탄핵에. 그랬기 때문에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들은 결국 중국하고도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중 정치인 색출이 중요하다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예. 지금도 그거는 여전히 불변이죠. 예.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도 재밌는데 요거 한번 나중에 보세요. 어나니미스의 경고라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환상을 많이 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쟁을 무슨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이분법으로 보는데 그렇잖아요. 국제관계에 선이 어디 있고 악이 어디 있습니까? 예. 현실적 시각에서 바라봐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현실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머릿속에 주입시킨 상태에서 국제관계를 바라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혼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문제는 다 다뤘으니까 이제 국내 문제의 결론은 무엇이다? 선거에는
외부 세력이 개입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을 봐야 되는데, 미중 패권 경쟁은 이제 몇 개의 소챕터로 나오는데, 먼저 볼 게 4차 산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중요합니다. 이것과 한국의 선거에서 친중파가 득실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걸 하기 전에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2019년 빌더버그 회의를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이 빌더버그 회의 방송을 했는데 왜 그 이후에 애들이 언급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궁금해. 왜 안 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다 갔다니까 거기에. 응? 자, 여기 어젠다 중에 제가 빨간색, 사실 빨간색 다 쳐도 되는데 저기에 이제 쳐놓은 것들이 지금 핵심이고, 빨간색 테두리를 두른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쳐놓은 겁니다. 왼쪽서부터 보면 뭐가 있느냐? 안정적인 전략적 질서. 그게 뭐예요? 신세기 질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중국 문제. 물론 러시아도 있지만 중국 문제가 그 어젠다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윤리, 그 다음에 그 소셜미디어의 무기화, 그리고 사이버 위협 등등이 있죠. 그래서 요 단어들을 지금 쉽게 어젠다로 얘기하면 그 안정적인 전략적 질서라는 것은 바로 신세기 질서고, 중국이라는 부분은 뭐예요? 반중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본주의의 미래, 이거는 뭐예요?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는 어젠다입니다. 그리고 AI의 윤리는 바로 뭐다? 4차 산업 인공지능. 여기에 관련된 어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소셜미디어의 무기화. 이거는 얘기하는 여러 가지 악플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댓글 부대 공격. 이런 거. 물론 여기엔 중국도 개입되어 있죠. 중국이 댓글 부대 우마오당 쓰잖아요. 러시아 애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북한 애들도 운영하고. 이런 것들 문제. 사이버 위협. 뭐 다 연관된 것들이죠. 이런 어젠다가 작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빌더버그 회의에서 나왔던 어젠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어젠다와 다르냐예요. 같아요. 같은 길을 갑니다. 뭐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친하냐 아니냐는 별도의 문제. 둘은 같은 어젠다를 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 인사들이 다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응? 네. 자, 문재인이 한국 기업에 과감한 유턴을 하겠답니다. 근데 과감한 유턴이란 말은 뭔지 아세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으로 투자하지 말랍니다. 네, 이게 해외 기업을 과감하게 유턴시킨다고 하는 의미가 중국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중국은 진출해야 돼. 왜? 우리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상납해야 되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과감하게 한국으로 기업들을 돌려오게 하겠다는 것은 미국으로 나가는 회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이제 어떤 것들이냐?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랑 관련된 거 하면 누가 떠올라요? 삼성. 바이오 헬스, 뭐가 생각나요? 뭐 삼성. 그 다음 이제 자동차 나오죠. 이게 자동차는 근데 이제 AI 기반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4차 산업. 그 다음에 밑에 5G 인프라 조기 구축, 데이터 인프라 추진, 누구와 함께? 중국과 함께. 의료, 교육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및 국가 기반 시설과 AI 결합 일자리 창출, 누구와 함께? 중국과 함께. 그래서 한국이 갖고 있는 최첨단 기술 같은 것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것들, 주로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이런 기업들을 한국으로, 말로는 그거죠.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일자리 창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일단 한국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러면서 어디로 보낸다? 중국.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미국이 보다 못해서 한국 기업들을 살려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도 모른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 기업을 살려줄지 안 살려줄지 저는 모르겠다. 왜? 어차피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 자체가 스스로 자신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의식이 없다면 미국도 그냥 한국을 일종의 사냥감이다 생각하고
나눠 먹으려 들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점점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완전히 문재인 정권이 만신창이를 내버렸죠. 만신창이를 내므로써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원자력 시장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중국이. 이거를 노렸죠.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은 친중 정권이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쭉 나오고 여기서도 보면 중요한 게 나오죠. 이거 여기 미국은 자국의 원전 산업이 무너지자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원전 수출을 암묵적으로 지원해왔다. 이게 미국이 우리에게 해주는 혜택입니다. 냉전 시대 때에는 미국이 남한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OECD 국가가 되게 하는 그 지원을 해줬죠.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풍요가 있는 것이죠. 그랬고 최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중국이라던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키웠었죠. 그게 미국이 했던 거예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한국을 동맹적 파트너로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에 대한 떡고물로 한국은 경제 성장을 했고 최첨단 기술을 얻었죠. 자, 중국이 지금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데리고 가려고 하면서 한국에게 하고 있는 짓이 뭡니까? 불법 이민자들을 우리나라에 왕창 보내서 우리나라의 선거권을 흔들려고 그러죠. 친중 정치인들을 육성하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첨단 기술을 뺏어 먹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각종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부도내고 여러 가지 사기를 쳐서 다 날려먹고 기술 훔치고 돈 뺐죠. 이게 중국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을 봤을 때 우리가 누구랑 손잡아야 되는 여기서 분명히 그림이 나타나는데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미국을 증오하고 중국을 지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미국이 반도체를 자급자족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인텔, 그 TSMC, 삼성전자 이런 데 공장들을 한국에 확대하려고 그런대요. 미국에. 그 얘기는 뭐다? 이제 앞으로 한국과 안 사겠답니다. 이게 만약에 점점 확장이 된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삼성이 한국에서 떠나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이렇게 확대 추진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보면은 삼성을 한국에서 계속 치지요. 저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 누나도 있었죠. 이부진. 그 사람 이부진 씨도 저번에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 그랬죠. 프로포팔 그 투약 혐의가 증거 없음, 혐의 없음으로 해서 풀려났다고. 근데 풀려나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삼성 반도체 엔지니어 200명인가 300명이 중국 시안으로 왕창 파견됐죠. 급파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왜 그랬어? 지금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가지고자 하는 핵심 기술이 4차 산업 관련 기술입니다. 왜? 그것이 미래 패권을 좌우하니까. 그 4차 산업 기술이 바로 5G, 가상화폐, 바이오테크놀로지, 반도체 등등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국이 갖고 있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이거를 적극 협조해서 중국에 상납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 이부진 씨의 프로포폴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게 아닌가. 결국 무혐의의 대가로 삼성의 기술자들을 시안으로 파견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 그러겠죠. 그건 이미 옛날 때부터 계획됐다 어쩌죠.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연일치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다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라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점차 기술을 잃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한국에 있어야만,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을 축출하고 우파 정권이 수립되어야만 미국과 한국이 공조를 해서 세계의 반도체, 바이오테크놀로지 시장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그게 미국 입장에서도 비용이 덜 들어. 힘들지 않아. 쉬워.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경기가고 힘들어지는 거는 우리나라의 재원과 기술을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 상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미래의 밥거리를 우리가 스스로 줘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라니까. 예?
자, 그러면서 미중 패권 경쟁이 바로 이런 핵심 첨단 기술을 누가 더 차지하고 누가 주도의 쟁탈전이라면은 이 쟁탈전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대리전이 바로 이란에서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자, 옛날 것들도 제가 같이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미국은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관련자들을 제지한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헤즈볼라는 얘기했죠. 헤즈볼라는 시아파 계열 무슬림 테러 집단이고 이 헤즈볼라는 누구랑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이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전파인 헤즈볼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이란과 미국이 중동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이슬람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 시아파와 수니파. 수니파 계열은 전반적으로 미국과 협력 관계에 있고 시아파는 적대적 관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슬람 애들도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이런 역학관계를 이용해야 된다. 심지어 기독교의 나라인 미국조차 저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 애들 얘기하면 막 개거품을 묻는 걸 보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미국도 저렇게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빠는 미국도 저러는데 우리는 왜 저기에 맞춰서 못 움직이지? 내가 얘기했거든요. 왜 이렇게 전략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이고 종교에 빠져가지고 사리분간을 못하냐. 이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중간에 시아파 벨트 이라크가 있죠. 이라크는요 좀 나눠져요. 그 이라크는 시아파와 수니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로 혼재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아파 계열의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나오냐, 수니파 계열의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나오냐. 근데 공교롭게도 이라크 대통령 선거 때 한국산 전자개표기 쓰였죠? 부정선거 때. 네, 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시리아와 이란이 시아파 계열인데 이라크가 좀 섞여 있거든. 근데 이 이라크를 시아파 계열 정권이 이 정권을 장악해야만 이란, 이라크, 시리아로 연결되는 전선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거든. 이라크가 수니파 계열이 전선을 장악하면 이렇게 가운데를 수니파 이슬람이 갈라서 시리아와 이란을 중간을 갈라놓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이라크 대통령 선거는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하필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썼네 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란과의 커넥션과 무관할까 하는 겁니다. 한국의 좌파 정권과 이란과의 커넥션이 무관할까? 한국의 전자개표기가 이라크 대통령 선거에 쓰이게 된 게 무관할까 하는 거예요. 왜? 이라크 안에도 시아파 무슬림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뭔가 여기서도 한국의 냄새가 난다예요. 자, 여기 보면은 한국 정부가 이란에 줘야 할 750억 대금을 제재 때문에 줄 방법이 없대요. 안 주면 되지. 아니,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아니고 줘야 될 돈인데 못한다 그러면 안 주면 돼요. 이거 꽁돈 생겼네? 이런 걸 갖고 뭘 안타까워해. 이거를 안타까워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이 친이란, 친시아파 이슬람, 친북, 친중국, 친러시아적이라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1월 8일 날 이란이 미군 기지 쪽으로 미사일 공격을 했죠. 그 솔레마니가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근데 이제 그 내부적으로 정보를 유출시켜서 미군은 대피했다고 하는데, 자,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폭파당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우크라이나가 나가. 제가 얘기했죠? 지금 저번에 마스크 팩맨이랑 방송할 때도 지금 세계에서 3군데 전쟁이 날 가능성이 위험한 지역이 우크라이나, 중동, 동북아시아 3지역이다. 이 지역에선 이미 총만 쏘지 않았지 엄청나게 첩보전, 정보전,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미국이 한국을 어쩌고저쩌는데 그런 거 기대를 버리라. 왜? 아직도 미국의 우선순위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보면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호르무즈로 군대를 파견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 우리나라가 안 했죠. 네.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느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미국과 입장 반드시 같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이란 편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왜? 왜 우리나라 정부는 이란을 지지해 줄까? 앞쪽에서도 얘기했죠. 이란과 거래했던 대금을 미국이 경제 제재를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른다. 왜 줘? 안 주면 되는 거지. 응? 적성 국가에게 줄 돈을 안 줄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받을 돈을 띄어 먹었다면 모를까? 우리가 줘야 될 돈을 안 줘도 되는 상황이면 우리가 먹어, 그냥. 먹고 땡. 근데 그걸 안타까워하고 호르무즈에 군대 파병하니까 안 하고 하는 건 뭐다? 지금 우리나라 정권이 친이란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이란이 국방교류를 확대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거래를 하는데, 중국하고 이란이 이렇게 친한 거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근원적인 것, 바로 돈이에요, 돈. 중국하고 이란은 돈으로 얽혀 있어요. 중국은 이란의 석유가 필요하고 이란은 중국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옛날 때부터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란은 반미 정권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적의 적은 친구라 그래서. 그래서 중국은 이란이 반미 정권이기 때문에 이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레이트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미국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고 일관되게 중국이 안정적으로 석유 공급을 받으려면은 이란이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석유 거래를 많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이란 정권, 즉 호메이니 정권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란에다가 중국산 무기를 팔아주는 겁니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그 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세력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무기 거래가 나왔고 석유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나오는 게 뭐다? 암호화폐예요. 무기 거래는 예로부터 암호화폐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갖고. 마약, 그 다음에 스너프 필름, 그 섹스 관련된 것들, 무기, 이런 각종 불법 거래들은 전부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거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란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란,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석유를 거래하는 거, 암호화폐를 공동 개발하는 것까지 시도를 했었죠. 물론 아직도 그 과정에 있고 완성은 안 돼 있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은 2018년 양국의 규모는 351억 3천만 달러라고 이게 써 있고, 중국으로부터 석유를 많이 수출한다 이렇게 중국이 나오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이 전쟁에서 미국과 소련,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이라크를 지원한 반면 중국은 이란에 무기를 공급했다. 왜 그러느냐? 이란은 전통적인 반미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은 예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란을 지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심상정, 당연히 이 사람도 좌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호르무즈 파병은 군 역사상 가장 뭘 위험하긴. 원래 군인은 위험을 안고 하는 건데. 그래서 국회 동의 필요. 그 얘기 뭐다? 국회 좌파들 이용해서 동의 안 해버리겠다 이 소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베트남을 파병함으로써 한국의 경제 성장이 일어났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피를 흘린 대가로 우리가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호르무즈에 파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할 텐데 왜 안 할까? 한국이 이란에 무기 공급이요?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란에 암호화폐 거래라던가 기술, 각종 경제 교류는 한 것 같아요. 자,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파병을 하지 않는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구호물자도 이번 우한폐렴 관련돼서 미국이 제재를 한데도 억지로 보내고 이란을 도와줄 때 일본은 미국하고 손을 잡고 짝짝꿍해서 뭘 했느냐? 해상자위대를 파병했습니다. 네? 일본은 이렇게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철저하게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래서 내가 문재인이가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함으로써 문재인은 일본의 무장화를 부추기고 있거든.
그리고 일본은 친미가 되는데 우리가 반미가 되면 독도 누구 땅이 된다? 일본 땅. 과거 독도가 일본 땅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 60년대 이후에 일본이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세계 2위의 경제 부국 국가가 됐기 때문에 미국은 원래 2000년대 전까지는 동아시아 정책이라 그러면 일본 견제였어요. 중국 견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 정도? 하여튼 그 정도까지는 대동아시아 정책하면 일본의 견제였어요. 일본의 뭐 소니라던가 토요타라던가 이런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정책. 일본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키워주고 중국을 키워주고 이런 정책이었다고. 응?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쪽을 지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 붙어버리고 미국하고 적대적 관계에 들어서고 일본은 미국하고 한편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 당연히 독도는 지금 일본 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 트럼프 제재 뚫고 이란 도착한 한국 의료 장비. 국민들 눈물 난다. 어디서 감성팔이해. 어? 보내지 말아야지. 이걸 왜 보냅니까? 어? 그리고 이란에서 이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는데 아마 유가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 신문기사 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왜냐? 국제유가가 완전 똥값이 돼버렸거든. 국제유가가 이렇게 폭락하게 되면은 원래 중국은 좋아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관세를 올려서 중국의 수출을 박살낸 상태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전염병까지 돌아가고 세계 무역이 마비되다시피 했어.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중국이 값싼 석유를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이란 석유를 많이 사주지도 못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유가로 나가게 돼서 이거를 만약에 해서 일부러 내가 봤을 때 이란이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동 정세를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란은 러시아나 중국을 뒷배경으로 놓고 중동에서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갈등이 일어나야만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고 국제유가가 상승한다면 러시아도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저유가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유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특별히 낮던 높던 자기 경제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은 이란에 무기를 많이 팔아먹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수출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유가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죠. 왜? 이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란이 설마 중국한테 비싼 값에 팔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중동에서 분쟁이 나는 게 오히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무기 팔아먹어야지.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분쟁이 격해져서 기름값이 올라가 준다면은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작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이 한국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예요. 우크라이나, 이란 여기가 더 중요하고 한국은 지금도 여전히 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분이 니키님이 미국이 중국을 키웠나요? 네, 키웠습니다. 네. 저 옛날 제 강의 때 했었어요. 91년도 소비에트가 붕괴된 이후에 러시아는 계속 몰락하고 중국은 성장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중국인들이 천재였느냐?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옛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는 그 지도를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거 제가 얘기했듯이 그 미국의 대동아시아 정책은 일본 견제였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 아니야 90년대 말 그래 하여튼 그 정도쯤
전까지는 일본 견제였어요. 네. 닉슨 독트린 해가지고 키신저가 중국 가서 막 사람 중지하고 막 이런 거 있었죠. 이거 다 왜 그랬냐? 일본 견제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일본은 어마어마한 나라였거든. 그래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키운 겁니다. 현대차를 키우고 삼성 반도체를 키운 거예요. 일본 견제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당시에 토요타, 수바루, 마츠다, 뭐 많잖아. 스즈키, 뭐 이런 자동차 업체들 많고, 또 뭐 전자제품에서 소니, 아이와, 파나소닉, 뭐 많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거의 세계 전자제품 시장의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키웠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일본은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엄청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막 플라자 합의 이런 거 있잖아요. 엔화를 평가 절상시키고 하는 거. 이랬기 때문에 일본은 그 당시에 미국의 그러한 견제로부터 벗어나고자 소련하고 힘을 합치려고 그랬어요. 몇 번의 시도가 있었어요. 소련과 교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일본이 원했던 건 뭐냐? 이 북방사도라고 해서 이 섬 4개 2차 세계 때 뺏겼거든요. 저거를 되찾으려고 한 거예요. 저 북방사도만 소련이 준다면 우리가 소련의 경제를 개발시켜 줄 수 있다. 존나 위험한 발언을 한 거죠. 존나 위험한 발언. 그래서 그냥 일본을 마구마구 죽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 소일 아니면 러일 국교 정상화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미국이 미중 국교 정상화를 해버린 겁니다. 너희들이 소련하고 손을 합쳐? 그럼 우린 중국을 지원하겠어. 이런 일이 발생한 거라고 옛날 때.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오늘날 경제 성장한 데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어요. 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란이 중동에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가능성은 그래야만 국제효과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란을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뒷배경인 러시아도 좋고 무기 팔아먹는 중국도 좋고, 그리고 이란 경제가 개차반 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 이란의 그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위정자 집단들 있죠? 얘네들도 좋기 때문이에요. 국민은 배제. 자, 그래서 옛날부터지만 2012년서부터 이미 중국하고 이란은 위에나를 통한 그 결제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흐지부지 됐겠죠. 하지만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석유 관련은 기본적으로 달러를 기본으로 하는데 탈달러화 운동을 했다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암호화폐를 통한 뭐 석유 거래라는 이런 것들도 다 탈달러화 움직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쪽 지역에서. 그랬고 또 이렇게 보면은 러시아, 이란, 중국이 인도양에서 연합 해상 기도 훈련도 하고 있어요. 왜?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란, 러시아, 중국이 바로 여기서 해상 합동 훈련을 한 겁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이란과 친하다는 소리는 러시아, 중국과 친하다는 반증이에요.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죠. 왜?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다 다 퍼주고 있잖아. 그럼 맞는 거죠. 한국은 중국과 친하고 한국은 이란과 친하다. 그림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한국은 분명히 러시아랑도 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 항로 개발을 하려는 것이고 송영길이가 러시아를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미군 기지 안에다가 이란이 미사일을 쐈을 때도 그 중국은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애매한 스탠스를 보였죠.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 맨 밑에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중국은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1차 미중 무역 협상을 할 때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다? 지금 민주당 좌파 정권들도 중국만 믿고 여태까지 까불었는데 여러분 뒤통수 맞을 수 있다. 왠지 아세요?
중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마두로 정권 문제예요. 안 도와줘요. 왜? 잘못 직접적으로 도와줬다가는 미국한테 얻어 터질까봐. 미국이 중국을 아주 주먹으로 두들겨 팰 수 있는 명분을 줘버릴까봐 중국은 직접적 개입을 못합니다. 음성적으로 뒤에서 도와주긴 해도 직접적으로 개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나가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말을 애매하게 해버려요. 뭐 평화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만 합니다. 북한 문제 제재 나왔을 때도 중국은 뭐라 그래요? 평화를 위한 보다 건설적이고 뭐 인류애적인 방안으로 어쩌죠. 이상한 말을 한다고. 예. 돕긴 돕습니다. 음성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하고 직접적 대립을 안 하려는 거 피하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들 이렇게 중국 미국 까불었잖아요. 나중에 직접적으로 충돌이 나면은 중국 안 돕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박살 날 텐데.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문재인이 경제를 말아먹고 똥탕을 치면 칠수록 그러한 날은 점점 다가옵니다. 물론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절대 누구랑 이 일은 오지 않겠죠. 하지만 점점 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란하고 중국 간의 밀월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무기 거래와 석유 거래 때문입니다. 근데 무기 거래와 석유 거래를 통해서 두 국가가 끈끈한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그때 떠오르는 인물이 딱 있어요. 그게 누구냐? 솔레마니예요. 솔레마니라는 사람이 그 이란 내에 혁명 수비대를 끌고 있잖아요. 혁명 수비대가 이란 정규군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이 이란 혁명 수비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솔레마니가 이란 내에서 그렇게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건 결국 돈이에요, 돈. 근데 그 돈의 힘은 어디서 왔느냐? 이란과 중국이 석유를 수출해서 이게 거래를 할 때 그 대금 결제를 하고 하는 그거를 솔레마니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석유. 그쵸? 이란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석유에 대한 이권 관계에 솔레마니가 껴있네. 그 이권 사업이 이란 혁명수비대에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란 내의 반체제 인사들, 반정부 세력들을 잠재우고 제거하는데 그 자금이 쓰이는구나. 더 나아가서 그 중국이 지불한 석유 대금이 시리아라든가 이라크 지역에서 시아파 무슬림 헤즈볼라라는 그러한 테러 단체의 자금으로 쓰이는구나 라는 게 보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석유를 팔고 또 벌은 잉여 자금은 또 어디에 투입되느냐?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사서 이란에 갖고 오는데, 그리고 가지고 온 그 무기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중동의 각 시아파 계열 테러리스트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데 쓴 거죠. 이런 메커니즘인가? 이런 메커니즘. 따라서 우리가 이란을 돕는다는 것은 중국을 돕는 행위예요. 중국의 무기 거래를 돕는 행위예요. 뭐 이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솔레마니 나왔네. 오케이, 통과하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예 미사일 시스템을 깔려고 한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란이 중국하고 이렇게 붙어서 먹는 이유는 이란의 장기 독재를 하고 있는 권력자 세력들과 석유, 그 다음에 무기의 밀거라 관계로 서로 이권 관계가 얽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돼 있죠. 이란에 있는 미사일들이 북한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랑 관련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란의 미사일들이 북한제 미사일이다 그러면은 이란은 북한과 경제적으로 교류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설마 북한이 이란에다 공짜로 미사일을 주지는 않았겠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 메커니즘은 중국하고 똑같을 거라고 봐요. 북한은 이란의 석유가 필요하고 이란은 북한의 미사일이 필요해요. 두 개는 서로 교류가 가능합니다. 즉
북한은 무기를 공급하고 이란은 석유를 공급해요.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무기를 공급하고 이란은 석유를 공급합니다.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자, 근데 궁금한 거는 왜 그러면 중국은 이란에다가 무기를 팔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아, 무기를 팔고 있죠. 팔고 있는데 미사일. 왜 중국은 이란에 미사일을 팔지 않을까? 물론 팔기는 팔 겁니다. 북한이 많이 팔아요. 여기에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아니, 경제 규모로 봐도 중국이 이란에 판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 수 있을 텐데,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왜 북한이 팔까? 이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댓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왜 북한이 이란에다가 이렇게 많은 무기를 팔까요? 중국보다. 중국은 탱크도 팔고 뭐 이런 소총도 팔고 그런 건 하지만은 왜 미사일 같은 경우는 기술 유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덜랜드님이 바지 사장이 하셨는데 매우 저는 근사치라고 봐요. 북한께 싸니까 좀 아니라고 봐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뭐 제재 회피 등등 있는데 달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뭐라고 보냐면 북한이 중국의 아웃소싱 업체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이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만큼은 핵 실험이라던가 그 다음에 핵 미사일 개발은요 국제적으로 상당히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북한이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용인이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냥 저 또라이 새끼 쟤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었어. 이런 식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무진장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별로 제재 안 받아요. 뭐 제재 지금 받고 있지. 제재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더 제재한다 해도 바뀌는 게 없어. 그러니까 북한은 그래 미국 너야 떠들어라 난 한다고 계속 한다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 개발을 내가 봤을 때 중국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실험을 북한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게 있었던 여러 가지 북한에서의 미사일 실험 발사 관련 것들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단 김정은 때는 조금 애매했다는 거지. 김정은 조금 이상했던 게 이게 중국이랑 협력해서 하는 거였으면요. 김정은은 시진핑이 하는 각종 국제 행사 때마다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 안 됐어요. 근데 하는 바람에 시진핑의 체면을 깎아버렸다고. 국제사회의 시선이 시진핑에게 몰리는 걸 방해한 일을 김정은이 여러 번 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결론은 뭐다? 이 북한의 미사일, 핵 실험 개발은 초창기 시작할 때 중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시작은 됐으나 지금 우리나라에 갑자기 문재인이라는 듣보잡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친미 국가를 반미 국가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지는 친중 정권이 반중으로 변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김일성에도 반중은 뭐 있었죠. 있었지만은 좀 김정은이는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왜 그러느냐? 대리 발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실험 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보냐면 김정은 때만큼은 조금 예외적으로 동해안의 공해상에다가 북한이 보유했던 모든 단거리서부터 장거리 미사일까지 모든 걸 다 내가 퐁당퐁당 빠뜨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한국 해군이나 미국 해군, 일본 해상 자위대들이 그 탄두를 다 건져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정은은 미국 편인가? 라는 생각도 했던 거예요. 조금 이상한데 그림이? 지금 남한과 북한이 미국을 바라보는,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이 서로 뒤바뀌어 가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러느냐? 초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국의 자금과 기술력으로 했다면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은 곧 중국의 미사일 시스템과 같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중국이
만약에 미국을 상대로 핵미사일 전쟁을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국은 중국제 미사일을 방어할 수가 있지만 중국은 미국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왜? 그 미사일의 어떤 발사 원리, 어떠한 원리로 움직여 메커니즘을 잘 모를 테니까. 근데 북한은 중국의 기술과 자본력을 도움받아서 만들어진 그 미사일들을 전부 폭파시키지 않고 전부 공해상에 빠뜨렸기 때문에 앞에 탄두를 해체해서 자이로스코프라든가 온갖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다 연구했기 때문에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김정은은 조금 애매하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건 그거고, 그래서 북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무기를 이란에 팔아먹음으로써 체제 유지 비용으로 썼다. 그러니까 체제 유지.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체제 유지. 국민 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체제 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란이 미국 기지에 쏜 미사일에 북한의 그림자가. 네. 이렇게. 이번에 솔레마니가 죽은 다음에 복수를 한다면서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다가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미사일 자체가 북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란과 북한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중국하고 이란의 관계, 그 다음에 북한하고 이란과의 관계는 이러한 각종 무기라든가 석유 이권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산업이 연결돼서 서로 돈이 오가는 것을 숨길 필요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달러 결제를 하게 되면은 들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 갑자기 수십억 달러가 훅 들어가 봐요. 그럼 미국에서 의심할 거 아니야. 북한으로 왜 수십억 달러의 돈이 들어갔지? 북한 경제는 조그만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미사일을 북한이 수출한 거 아니야? 이런 걸 눈치챌 수가 있다고. 따라서 이란과 중국, 이란과 북한 사이에 서로 오가는, 그리고 이란이 또 중국에 석유 수출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란이 지금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석유를 수입해가면 들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금 결제할 때 달러를 회피해야지. 그래서 달러를 쓰지 않는 자꾸 유통 루트를 만들려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위에나를 통해서 결제 대금을 지불하려고 했던 거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석유를 거래를 했던 이유가 바로 뭐다? 그렇게 해서 거래량을 숨기려고 한 거예요. 거래량이 공개되면은 얼마만큼의 무기가 중동으로 흘러 들어갔고 얼마만큼의 원유가 중국이나 북한으로 흘러간지를 다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의 이동을 숨기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가 그렇게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따라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었던 거죠. 암호화폐.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5일이네? 그치? 12월 12일. 한 그때쯤 가가지고, 그 같이 딸려온 그 YTN 이런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들한테 두들겨 맞았던 그때죠, 그때. 그때 임종석 비서실장은 중국에 따라가지 않고 아랍에미레이트를 갔습니다. 이렇게 12월 9일 날. 비서실장이 왜 안 갔어? 저기 뭐야, 문재인 대통령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비서실장인데. 근데 그 당시에 임종석은 12월 9일 날 아랍에미레이트를 갔고 12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과 아랍에미레이트. 왜? 이건 뭔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 절대 그냥 아니죠. 그래서 그걸 내가 뭐라 했으니까 이게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다. 중국의 비트코인을 현금화시키는 작업을 한국 시장에서 하려고 했다. 그 비트코인은 어디서 온다? 이란과 중국 간의 거래. 그 암호화폐를 현금화. 왜? 이건 암호 밀거래였기 때문에 이 밀거래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중국이.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살 수 있는 건 원유지만은 중국은 그거 외에도 사야 될 게 많다고. 근데 그걸 암호화폐로 살 수가 없어요.
달러로 만들어야 된다고. 왜? 전 세계 모든 무역은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란이랑 해서 천문학적인 암호화폐를 가진다 하더라도 이게 현금화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중국의 이제 살림, 경제를 꾸미기 위해선.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썼죠. 그래서 2017년 9월인가 중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폐지시켰죠.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조국의 사모펀드랑 관련 있는 코링크 P 회사가 주식으로 주주관계에 있었던 포스링크라는 회사가 서트온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코인링크라는 전자거래 시장을 만들죠. 그게 연도 항상 헷갈려. 2017년 9월일 거예요, 아마. 그때쯤이에요. 중국도 그때 폐쇄하고, 그때라고. 중국에서 폐쇄한 날 한국에서 개장. 조국 사모펀드랑 연결돼 있어요. 조국 사모펀드 연결돼 있으니까 문재인. 근데 조국 사모펀드를 연결해주는 거기에는 보면은 누가 또 같이 나옵니까? 임종석. 그림이 그려지죠. 네? 임종석이 아랍에미레이트를 갔다는 것은 바로 암호화폐랑 깊은 관련이 있다. 여러 번 그걸 쪄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임종석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했던 그 시점에 그 해에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임종석이가 12월 9일 날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했고 문재인은 12월 12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 2천만 원 가까이 올라갔었어. 그때 당시에. 예? 그렇죠? 임종석이가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했던 그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있잖아. 임종석 비트코인 암호 돈 세탁하는 것이다. 근데 임종석과 연관된 게 누구다? 조국 사모펀드, 코링크 프라이빗 이코티. 거기랑 연관관계가 있는 바로 포스링크. 그 포스링크가 만든 코인링크라는 전자상거래. 이것이 서로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중국과 이란, 중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들이 달러를 벗어나서 불법 거래하면서 축적된 암호화폐를 현금화시키는 것을 한국에서 하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2017년 중반에 한때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거래량이 세계 1등이었습니다. 암호화폐를 단 한 번도 생산하지 아니, 단 한 번이라기보다도 그다지 생산을 많이 하지 않은 대한민국이 거래량은 세계 1등이야. 그거 어디서 왔어요? 중국.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남의 부동산 값도 폭등을 합니다. 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암호화폐를 가져와서 그 암호화폐를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시장에서 유통을 시켰거든. 그래서 현금화를 시킨다고요. 그리고 현금화 시킨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샀다고. 그게 강남의 부동산을 폭등시킨 원인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게 나중에 2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나라 신문에 나왔잖아. 네? 그때도 림사모가 나오죠. 림사모는 누구랑 관련이 있다? 빅뱅의 승리. 승리랑 임종석이랑 조국이 같은 식당에서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그랬죠. 임청경이랑 같이. 네? 이게 다 하나의 카테고리. 큰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죠? 코링크라고. 코링크 관계회사가 주가 조작을 했는데 자금의 흐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랍에미레이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이셸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레드코 밸류업이라고 여기 글씨 나오죠? 이건 예전에 지금 이제 제 이제 아내가 됐지만 꽝매가 이 얘기를 했었죠. 레드코 밸류업. 이 레드코 밸류업 자금이 증발한 것 같다.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신문 기사에 났죠, 이게. 그랬었고 아랍에미레이트와 세이셸이 포스링크의 주주네. 이렇게 된 거라고. 응? 이렇게 된 거죠. 연결돼 있잖아. 임종석이가 암호화폐가 폭등했을 때 왜 아랍에미레이트를 갔는지가 여기서 나타나죠.
그리고 강경화도 세이셀을 방문한 적이 있었네. 감비아만 간 게 아니네요. 그쵸? 이거 왜 갔어? 암호화폐. 암호화폐. 자, 그리고 이번에 이란에서 그 미군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 쐈던 그 시점에 이란에서 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금도 아닌데 이란 사태에 홀로 오는 비트코인.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이란이 미군 기지에다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전쟁이 날까봐 이란에 있던 많은 부자들이 이란 돈은 갖고 가봐야 휴지 조각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달러를 구입할 수도 없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왕창 사들입니다. 해외로 자금을 갖고 튀려고. 그러니까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훅 뛴 거야. 이렇게. 보이세요?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네. 이런 역학관계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국, 이란, 한국이 암호화폐로 서로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암호화폐로. 그래서 우리나라 암호화폐에서 거래되면서 발생하는 현금이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단순 비즈니스 활동이라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의 그러한 비즈니스 활동을 이용해서 뭘 한다? 저들은 돈 세탁을 한다.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돈 세탁을 한답니다. 여러분들의 그 투자를 통해 이익을 창출시키려는 행위가 우리의 적상 국가들의 부를 축적하는 메커니즘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와 또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다? 지역화폐. 우리나라에서 하는. 지역화폐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 이런 데에 자금 세탁을 해주기 위해서 통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언제 지금 많이 했느냐?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한다고 하는 재난구호기금 있죠? 그 4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뭐 얘기도 많던데 뭐 100만 원이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거 여러분 현금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지역화폐잖아. 100만 원 현금으로 주는 거 아니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그거 받은 분 몇 분들 물어봤더니 그거 받은 그 지역에서 쓰는 거라 그러더라고.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돼. 지역화폐예요. 여러분이 왜 그지 가족수마다 달라네. 그 금액이 변합니다. 왜 지역화폐로 주면은 그게 돈 세탁이 쉬운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100만 원이다. 재난구호기금에서 1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한국 돈을 준 줄 알아. 한국 돈 아닙니다. 지역화폐 준 거예요. 근데 왜 지역화폐를 주면 100% 자금 세탁이 가능하냐? 이게 만약에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거 받은 분들 중에는요, 안 쓰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안 쓰는 사람들. 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 실업자 될 것 같은 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그 돈을 저축해 버린다고. 안 쓰고. 근데 지역 화폐를 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화폐라는 건 뭐야? 딱 그 지역에서만 쓰이는 거야. 화폐로서의 통용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돈은 받으면 어떻게 하냐? 무조건 100% 쓰게 돼 있어요. 100%. 네. 100% 쓰게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화폐를 통해서 돈 세탁을 합니다. 왜? 그래야 100% 자기네들이 뿌린 만큼 거둘 수가 있어. 그 중간에 마사지 좀 해가지고 돈을 챙긴다고. 상품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상품권 원리를 지역 화폐란 이름으로 이름만 바꿔서 하는 거라고. 같은 원리예요. 네. 자, 그래서 요게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했죠. 터키 앞바다 이스라엘하고 민감한 그 충돌이 일어난 지역에서 유전이 개발되었다. 그래서 터키가 막 반발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터키는 이란하고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배신 때리려고 하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2018년에 이게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한다는데 뭐 그러면 터키 경제가 어떻게 되지는 미래가 보여요. 터키 망할 겁니다. 이번에 경제. 네. 이란하고 이런 암호화폐를 하려 하다니. 네? 자, 이렇게
터키도 이슬람 계열 국가, 물론 터키는 순위파예요. 하지만 터키라는 나라 자체가 정서적으로 반미 정서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슬람 세계는 미국의 달러의 금융체제 지배에서 살아남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암호화폐 카드를 꺼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터키는 친중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터키가 해왔던 위구르 독립운동 지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난 그것도 궁금해져. 왠지 아세요? 저 암호화폐는요, 통용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비트코인을 한 3비트를 줬다 쳐봐요. 그건 제가 3비트의 비트코인인데 그거 갖고 뭐 할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그 3비트를 가지고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굳이 한다 그러면 스너프 필름, 이번에 엠번방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스너프 필름 보는 거, 아니면 내가 마약을 산다거나, 아니면 무기 거래, 이런 거 아니면 거래하기 힘들어. 물론 저기 암호화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암호화폐 거래소예요. 왜? 자기들끼리 거래해서 현금화 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일반인에게 통용되지도 않는 암호화폐라는 거를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에 풀어서 민간인들한테 돌려버린 거라고. 암호화폐면 화폐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여러분 암호화폐를 갖다 거래시장에서 사면은 그거 어디 통용됩니까? 화폐로? 통용이 안 되잖아. 그거 왜 사?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바로 중국, 러시아 이런 애들이 불법 거래를 하면서 필요한 그러한 자금을 현금화 시키려고 만든 게 지금 암호화폐 거래시장이라고. 그래서 터키가 이란하고 같이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터키는 중국, 러시아, 이란과 경제적 이권관계로 종속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터키는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네. 그렇다면 신장 위구르 자치주 문제에 대해서 터키는 앞으로 입을 함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과 역사학자들을 중국이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동북공정을 말을 못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터키의 아이마이너라는 회사는 암호화폐 거래와 수탁 서비스까지 할 수 있게끔 해주겠대요. 이란이 터키에게 이런 특혜를 준 겁니다. 이 특혜가 그냥 나왔을까? 전 아니라 보는데. 자, 그래서 결론 부분인데, 이게 그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방어선입니다. 이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란, 중국, 러시아가 바로 잠깐만, 인도양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거 좀 빨간색으로 할까? 잘 안 보이는데. 주황색, 좀 더 진하게. 여기서 지금 그 일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태평양 방어선은 중국이 하고자 하는 제2도련선이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뚫고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다고.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원양함대 육성 계획이라던가 그 원양함대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핵융합 에너지, 핵과 관련된 기술을 중국이 취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핵발전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도와주려 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중국의 제2도련선 진출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역시 첨단 무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제2도련선은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쪼개기 하는 작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하고 적성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인도태평양 방어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과거 우리가 6.25 때 경험해서 알 수 있듯이 에치슨 라인이 대만하고 한반도를 빼버렸잖아요. 필리핀, 인도로 가버렸잖아.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김일성이가 남침을 해버리죠.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만들어온 이 인도태평양 방어선에 붕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국가 안보는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제2의 6.25가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만들어온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우리는 지키는 걸 도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에 필요하면 군대를 파병해야 되는 것이고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이거는 미국이 하는 거 아니야. 남이 나라 전쟁에 우리가 왜 끼어들어가는데? 약간 6.25 때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남이 나라 전쟁에 끼어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한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나라예요. 뭐 하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나라였다고. 그런 나라에 끼어든 거라고. 국제 분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고. 남의 일이 아니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방어선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선이기도 한 거예요. 왜? 이 방어선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도 망하니까. 히틀러가 유럽을 침략할 때 프랑스에 있던 마지노선이잖아요.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영국, 네덜란드, 막 아작이 나버렸잖아요. 그렇게 된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그래서 이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 러시아, 이란이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부수기 위해서 인도양에 사는 군사훈련에 대응해서 우리도 당연히 군사활동을 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이 미친 대통령이지. 그리고 그거를 지지하는 국민이 미친놈이지. 이거는 우리의 문제라니까요.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지키는 우리의 문제예요. 왜? 인도태평양 방어선에서 이 인도양, 중동 지역의 이 전선이 중국,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잘 게임이 진행이 돼서 이 지역이 이렇게 쪼개져서 파괴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이 부서진 인도양 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자금,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태평양 방어선에 대한 경계가 소홀해지겠지. 중국은 그 틈을 노리려는 거 아니야 지금. 전선 약화, 성동격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할 때 우선순위에서 우크라이나, 이란, 한국이 그 전쟁 가는 국가이고 지금 주요 관심 국가인데 우선순위에서 밀린댔잖아요.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해서 우리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나라의 분쟁에 같이 개입해 주게 되면은 우리도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안전해지는 겁니다. 왜? 중국도 인도양 방어선을 해체시키질 못하니까 이 지역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자금과 더 많은 군사력이 인도양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한반도, 동아시아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가 쉽게 얘기해서 중동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동북아시아에 일어날 전쟁이 중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전쟁을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나라에 가서 전쟁하면 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물론 문재인 정권은 이걸 안 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아까 제가 했던 세 개의 주요 분쟁 지역이고 미국이 관심을 갖는 지역인데, 이 우선순위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한국이 제일 밀린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가 적화되면은 서유럽이 위험해집니다. 서유럽이 위험해진다는 소리는 바로 뭐다? 나토 방위군의 방어전선이 무너질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나토 방위군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보다. 유럽 전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하나를 포기하니 있더라도 유럽 전체를 지켜야죠. 왜? 유럽이 무너지면은 미국은 동부 해안도 방어해야 돼. 인도태평양 방어선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대서양 방어선이 된 거야. 엄청나게 기다란 방어전선이 구축된다고. 어마어마한 국방비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나토군을 지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유럽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이 중동이에요. 근데 중동과 유럽은 거의 맞물려 있어요. 지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럽 문제가 나오면 중동 문제가 같이 언급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인도태평양 방어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우리가 중동 분쟁에 적극 개입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 베트남 전쟁처럼. 우리가 이란의 분쟁에 적극 개입하게 되면은 그만큼 중국이 원하는 의도를 분쇄시키는 거거든. 그건 중국은 대한반도 중국화 전략보다는 대이란 중국화 전략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반도 중국화 시켜봤자 한국에 석유 안 나요. 하지만
이란에서는 석유가 펑펑 쏟아집니다. 당장 중국이라는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려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필요하다고. 한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 우리가 계속 미국을 지원하면서 싸우게 된다면 중국은 당장 중국이라는 본토, 이 거대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란 쪽에 몰빵할 수밖에 없게 돼요. 즉 중국이 우선순위도 한반도가 아니라 중동으로 바뀐다니까. 이게 바로 전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야 우리도 안전을 보장받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은 안 해요. 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미국인들을 설득하는 게 옳은 게 아니냐고 보는 거예요. 한국의 부정선거가 일어납니다. 한국이 위험합니다. 한국을 도와주세요. 백날 얘기해봐요. 미국은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는데 이러한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그레이트 게임, 세계 패권 경쟁이라는 하나의 큰 체스판을 두고 봤을 때 보라 해요. 우리가 한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다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란 문제 개입할 수 있다. 바뀐 정권은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 심지어 육군 전투병까지 파견이 가능하다. 베트남 전쟁 때처럼 총질을 하고 싸움을 할 의향까지 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란이 미국에 의해 점령당하는 사태는 중국한테는 지옥과 같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란의 현 호메이니 정권이 무너지고 과거 친미적인 팔레비 정권과 같은 그러한 정권이 이란에 생긴다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이 친미적 성향이 가진 사람들로 이란이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중국한테는 비상입니다. 중국 흔들려요. 전투병 파병에 대해서 이게 슬퍼하세요. 민탱구님. 슬퍼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피를 보지 않고 어떻게 부를 획득합니까? 미국의 세계 패권은 중동에서의 피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국의 세계 패권, 프랑스의 세계 패권, 러시아의 세계 패권 다 다른 분쟁적에 가서 자국 국민들을 희생시키면서 싸웠기 때문에 얻어지는 단물이에요. 그거 피도 없이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유전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강력하게 나가야 돼요. 네.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당당하게 미국한테 요구하면 돼요. 야, 우리가 이란에 이렇게 친미 정권 생기는데 도와줬지? 유전 내놔. 아니면은 유전 주기 싫으면은 그건 유전은 너 갖고 그러면 미국의 전자 제품 시장, 자동차 시장 5%만 더 개방해. 한국한테 줘. 가져오라니까. 근데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고 만약에 전쟁 파변했다가 죽었다던가 부상을 당했다거나 유가족한테 그 미국 관련된 그 이권 사업 있잖아요. 그거 취직시켜주라니까. 민주노총 애들 같은 애들 아버지가 노조원이면은 자식들 회사 취직시키는 이런 병신 같은 제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한국의 국익에 도움되는 전쟁에 파병해서 희생당한 가족들에게 그 미국의 시장을 열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삼성이고 LG고 그럼 5% 이상 더 전자제품 팔면은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5% 시장을 확장하려면 그만큼 인력도 고용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 쓰려니까. 에? 그런 사람들. 그래야 사람들이 너도 나도 총 들고 나가서 싸우려고 그럽니다. 왜? 내가 이 싸움에서 살아남으면 혹은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가족들은 노후가 보장되니까. 생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도 줄을 서요. 줄을 서. 하지 말라 그래도 나 나가서 싸우겠다고 한다고. 그리고 미군이랑 함께 하는데 왜 죽어? 잘 안 죽어요. 무지막지하게 공중폭격 해대거든. 가서 태극기만 꼽는 거예요. 그 잿더미에다가. 별로 안 죽어. 그 걸프 전쟁 못 봤어요? 걸프 전쟁에서 한 명 빼놓고 다 미국이 오폭으로 죽인 거잖아. 아군인데 적군을 오인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라크한테 죽은 군인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정도라고. 잘 안 죽어. 그렇기 때문에 파병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거 죽었다 깨어도 못해요. 왜? 인건비 때문에. 한국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일본한테도 안 줘요. 일본이 하겠다고 해도 미국이 거절하잖아. 너 하지 마. 왜? 너 평화헌법 개정하고 보통국가 만들려는 거지? 안 돼. 한국만 가능해요. 내가 왜 이란 파병에 굉장히 관심이 많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우한 폐렴이라던가 세계적 불황 때문에 침체된 이 한국 경제를 되살리는 혹이거든. 마치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오일 쇼크 때 한번 경제가 꼬꾸라졌을 때 다시 경제를 성장시켰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원리거든. 똑같은 원리예요. 에?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룬 것처럼 이란 파병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니까요. 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왜 안 할까? 어?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란이라는 국가를 매개로 해서 남한과 북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 정권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내용들을 미국 정치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야 부정선거를 막는데 미국이 지원을 해주던 감시를 하던 뭘 하던 할 거 아닙니까? 무작정 미국한테 헬품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 써서 보낸다. 백날 해봐야 그게 되나. 미국의 이권, 미국의 국익에 우리가 왜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얼만큼 쓸모 있는 사람인가를 어필을 해야 된다니까. 트럼프가 오죽 답답했으면 유럽 가서 뭐라 그랬어요. 이 유럽의 돼지들, 우리가 나토군 유지 비용의 대부분을 다 지불하는데도 너희들은 중동에서 전쟁 났을 때 군대 하면 파병 안 하고 그 프리라이더라고 맨날 비난했잖아요. 왜 악역은 내가 다 하고 너희들은 거기 뒤에서 이권관계라든가 이런 것만 빼먹으려고 그래. 이 비겁한 놈들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럽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건비가 높아요.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의 군대를 중동에 파견할 만큼 여력은 없어요. 용병은 가능하지만. 하지만 대량의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한국은 가능합니다. 네.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해서 나오지만 암호화폐 동맹이 이렇게 나오죠. 남한 북한도 암호화폐 동맹이에요. 한국도 중국 러시아랑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그려놓은 이 동심원 안에 암호화폐 동맹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베네수엘라 제외. 네. 웬만한 게. 요 밑에 점 요거 여기는 세이셸. 우리 강경화 아줌마가 다녀온대. 저기 그 코링크 프라비 이코티 거기 나온 주주가 아랍에미레이트랑 세이셸이잖아요. 여기. 요런 거 몇 개 빼놓고는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찬성입니다. 예. 바뀐 세상에 바뀐 기술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중국 주도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서방 진영의 주도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고 한국도 거기 동참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이 모든 전쟁을 하는데 한국하고 직접 관련돼서 이 키를 누가 갖고 있냐? 한국이 갖고 있어요. 한국이. 이 싸움의 주도권을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물론 문재인이 그렇다고 중국을 지지해준다 해서 중국이 이기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저분하게 패배해갖고 우리도 개판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깔끔하게 잘 가기 위해서는 미국 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봐야 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를 접근을 해야 저는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부정선거 관련돼서 열심히 할 때 저희는 개헌저지라던가 미국을 협상할 수 있는 떡밥, 미국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해야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미국이 이번 보궐선거에 관심을 갖고 진짜 한국에서 반중친미 정권이 생겨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는 대중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 이걸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짜고 설득을 해야지 이게 안 된다면은 우리는 백날 해봐야 부정선거 못 밝히고 또 전자개표에 쓰이고 또 해킹당해서 또 저쪽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안에 있는 김무성, 유승민 계열의 뿌락지들이 계속 친중 세력들을 심으면서 우리나라의 우파 정당을 유명무실한 허수아비에 만들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란과 연계돼서 왜 이란을 우리가 제재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이란의 군대까지 파견해서 이란을 박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이 불금에 늦게 방송해서 1시 정도 시간이 될 때까지 보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그거 계좌 바뀐 거 한 번만 홍보를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T은행으로 계좌를 바꿨으니까 국민은행은 되도록이면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활동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일요일 날 또 게릴라 방송을 9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불금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